안녕하세요. 전 대구학부감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북대학교에서 급하게 부탁받아서 자료를 제작하게 됐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그리고 뭐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따로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알 수 없는 다른 질문들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또는 학교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수업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부탁받은 파트는 보고 파악에서 반응 속도 파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고급 화학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화학도 배웠고 전공화학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제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지, 어떤 걸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급 화학의 단원 구성 중에서 반응 속도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저는 이거 좀 살짝 의문이긴 한데 사실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응 속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반화학에는 반응 속도가 나오고 자발성이 나온 다음에 화학 평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제일 뒤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거는 화학 2에서 잠시 나오긴 하는데 단순히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운다면은 고급화학에서는 조금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일반화학 내용을 조금 더 가미해서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앞에 보실 듯이 반응 속도식 메커니즘과 촉매 충돌 모형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반응 속도식은 반응 속도의 표현과 이제 뭐 속도식이랑 반응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의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결국은 반응 속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속도라는 건 결국 어떤 반응물을 잡든 어떤 생성물을 잡든 똑같게 나와야 됩니다. 똑같게.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잡든 결국은 속도식을 다 세울 수 있는데 이 속도식을 세우는 게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한 개 생성될 땐 얘가 네 개가 생성되고 얘 두 개가 사라지니까 그 개수를 적용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얘는 우리가 크게 보면 델타 T, 델타 농도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 반응 속도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정말 미소 단위로 바꿨을 때는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고 델타 대신에 D, 미분에 관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DT분의 DM으로 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표현한 게 아래식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결국은 생성물은 플러스 반응물은 정도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고 결국 이건 전부 다 양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속도가 음수가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정반응 초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 양수 값이 되도록 부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잠시만요. 이걸 뭐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속도를 잘 구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반응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농도를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고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형을 배워서 알겠지만 반응 속도라는 거는 정반응도 존재하지만 역반응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반응까지 고려한다면은 여기서 측정되는 속도는 실제로는 정반응 속도에다가 역반응 속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정반응 속도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초기 속도법이에요. 초기 속도법. 초기 속도법을 이용하면은 초기에는 초기에는 생성물이 없겠죠. 반응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반응만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응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속도를 측정해야지 얘가 온전히 내가 적은 정반응 속도의 속도가 되는 거지. 중간에 측정하게 되면은 이미 생성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반응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온전히 알고자 하는 정반응 속도가 측정되진 않고 역반응이 가미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속도 측정은 순간 속도, 그러니까 초기 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반응식에 반응물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규칙성이 없게 뭔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일반적인 반응식 봤을 때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반응 차수라고 부르는 우리 지수로도 반응 차수죠. 차수라고 부르는 거는 M과 N. 반응 속도식에서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M과 N이 몇 차 반응인지. 여기 밑에 있는 예시들은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미 알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식을 측정한 방법이 이제 초기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들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 어떤 반응물이 몇 차 반응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1과 2, 2와 3을 비교해가지고 반속도를 보면 되는데 1과 2에서 NO의 농도는 똑같지만 O2의 농도는 지금 2배가 됐는데 반속 2배다. 그럼 O2에 대해서는 1차 반응. 2, 3 비교했을 때는 O2는 그대로지만 NO가 2배가 됐죠. 즉 초기 속도가 4배가 됐다. NO에 대해서는 2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속도식을 세우면 V는 K 곱하기 O2 곱하기 NO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위에는 개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앞에 반응 속도 상수가 좀 K 들어가가지고 뭔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반응 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죠. 그래서 앞에 농도가 얼마나 곱해지냐에 따라서 K 상수의 차원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단위 변환이나 차원에 관한 건데 전 이 차원에 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원만 잘 해도 내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단순 숫자를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질량값을 곱해야 된다 빠뜨렸다던가 속도를 빠뜨렸다던가 가속도인데 속도를 넣었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단위를 다 적으면서 계산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몰 퍼 리터 세크가 나와야 되는데 단위를 차원을 다 계산해 보니까 몰 퍼 세크가 나왔더라. 근데 어디인가에서 부피를 나눠주는 걸 빼먹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 관한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반응 속도에는 차원 얘기할 거에 K 단위밖에 없긴 한데 화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캐치해주는 타입입니다. 다음에 이제 적분 속도식 나오고 반감기 나오는데 적분 속도식은 말 그대로 앞에서 세웠던 미분 속도식 여기서 만든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는 미분 속도식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적분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는 적분하는 과정이 막 상세하게 있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그냥 정적분 해가지고 나온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물론 암기하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그걸 잊어버렸을 때 다시 떠올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로 수업 때 쓰는 자료인데 적분하는 과정을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애들이 미분적분을 배운 상태라면은 이거를 바로 보여주지 않고 적분을 미리 해보라고 합니다. 적분을 미리 해보라고 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적분을 다 하고 실제로 시험에도 내거든요. 이 과정을.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걸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적분도 한 번 더 하고 실제로 제가 경북대학교 화학교육과 시험을 칠 때도 정확히 뭐가 나온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왔어요. 저는 거 풀었죠. 근데 이제 면접에 들어가니까 교수님 묻더라고요. 혹시 만약 제가 1차 반응이 시험 나왔다면 2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과 반감기도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식이 바로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이거 적분하는 과정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앉은 자리에서
물론 칠판을 쓸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적분했겠죠. 적분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적분 과정 머릿속으로 돌린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얘기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황했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도 적분을 많이 해본 상태라면 이거 사실 미적분 배우면은 정말 간단한 적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시켜 준다면은 학생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분 속도식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뭐 이걸 그래프로 직선의 그래프로 표시하자면은 뭐 타임은 당연히 똑같이 뭐 세크나 h나 결국은 다 타임인데 y축을 변화시켜 가지고 얘를 직선의 그래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직선의 그래프다. 근데 그 축값이 y축 값이 뭐냐에 따라서 0차냐, 1차냐, 2차냐를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분 속도식과 그래프를 연관지어 가지고 y축에 어떤 물리량이 들어가는지를 잘 인지시켜 준다면은 연관지어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나오는데 반감기는 사실 적분 속도식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A0부터 A까지였다면은 반감기랑은 농도가 절반이 되는 거니까 A 대신에 2분의 1 A0. T는 그냥 반감기의 의미를 가지는 T1 per 2. T 1분의 2, 2분의 1 이거 넣어서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석적으로 하자면 앞에 적분한 거에서 얘를 대입해서 쭉 적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적분 속도식을 알고 있다면은 그냥 대입만 A에다가 2분의 A0, T에다가 T 2분의 1T, T 2분의 1을 대입하기만 하면 사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요거 1차 반응일 때는 이제 이게 반감기가 상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반감기 상수라는 거 중요하고 뭐 뒤에는 얘는 뭐 반비례, 얘는 비례한다라는 거까지 잘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암기식으로 안 하고 적분 해가지고 결국 유도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거를 스스로 3차, 4차, 5차에 대해서 확장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규칙성이 있더라 하면서 N차 반응에 대해서 얘를 뭐 일반식으로 구해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고의 확장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 암기보다는 이런 나오는 과정들을 좀 숙지시켜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 메커니즘과 촉매, 요게 고급 화학 단어 그 다음 나오는데, 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반응 메커니즘 나올 법하긴 한데, 이 촉매라는 건 사실 활성화 에너지를 다룬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원 구성상 활성화 에너지가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한다면은 얘를 교육 과정을 좀 재구성을 해가지고 촉매라는 걸 제일 뒤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당연히 반응 속도 메커니즘을 가는 거니까 단일 단계냐 다단계 반응이 나오겠죠. 단일 단계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반응식 자체가 화학 반응식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를 단일 단계일 경우라고 인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단계라고 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이 생성물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일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뭐 한 분자냐 두 분자냐 두 분자냐 세 분자냐에 따라서 분자도가 정해지고 반속도식은 단순히 반응물의 농도 곱이다라고 주어진다고 설명하면 되고 다단계 반응일 때는 문제가 되죠.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반응은 이 그 다단계 뭐 1단계 뭐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그 모든 단계를 각각 단일 단계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반응 시간 보고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정보를 주어 줘야 되지만 이게 각각이 단일 단계 반응이 여러 단계 반응이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 합쳤을 때 전체 반응식은 앞에 앞에 원래 나와 있는 속도식과 같아진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다단계 반응일 때는 우리가 RDS라고는 반응속도 결정 단계를 집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느린 반응을 잡으면 되겠죠. 가장 느린 반응이 RDS니까 이걸 통해서 하면 됐는데 교과서에는 예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부터 느린 반응, 그다음에는 두 번째가 또는 세 번째가 느린 반응일 때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나오는데 앞에가 느리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뒤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뒤에 건 싹 다 무시하고 첫 번째 반응식을 그냥 단일 단계 반응 속도식 나타내듯이 하면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르죠. 뒤가 느리면은 뒤에 2단계로 반응식을 꾸며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반응물의
이 중간체가 들어가요. 중간체. 이 중간체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뭐 반속도 측정하거나 할 때 초기 속도법을 쓴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반응 중간체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속도식을 표현할 때 뭐 초기 속도법을 쓰려고 해도 얘는 속도가 없고 아니, 농도가 없으니까 0이 나오고 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체를 소거를 해서 반응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소거하는 방법은 얘는 정률상태 근사법과는 다르게 이 앞에 게 그냥 평형이다라는 것만 이용해서 이게 생성되는 속도, 없어지는 속도가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 농도에 관해서 전개해서 대입을 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끝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총매랑 반속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활성에너지 얘기가 나오죠. 활성에너지 실제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제일 뒤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생각하고 촉매라는 거는 결국은 반응물과 생성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반응열이나 뭐 평형이나 등등에 다 영향을 주지 않는데 오직 반응 속도, 평형에 들어간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본인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그냥 이 반응 메커니즘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 반응을 바꾸는데 사실 이게 뭐 몇 개로 나눠지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고 정촉매냐 부촉매냐에 따라서 이 전체 활성 에너지가 작아지냐 커지냐로 속도를 조절한다라고만 뭐 하면 될 것 같고 뭐 보면은 뭐 균일 촉매냐 뭐 불균일 촉매냐 생체 촉매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 단계 충돌명인데 여기 보면 나오죠 활성 에너지가 그래서 단원 구성상 촉매가 저 뒤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돌 모형은 일단은 뭐 일반화학 수준에서 이렇게 고급화학이나 일반화학 수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뭐 입체인자라고 해가지고 생긴 거 또는 방향, 배향 이런 게 다 입체인자라고 하고 충돌 빈도 당연히 이거 충돌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충돌 횟수가 시행 횟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반응을 많이 할 거고 충돌 분율 활성 에너지보다 큰 게 얼마나 있냐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반응 속도 상수로 나타내는데 이 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인데 그 값을 외울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1보다 작다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충돌 빈도는 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많이 부딪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너도 일반학 수준에서는 기체 파트에서 이 충돌 빈도에 관한 식을 배우거든요. 실제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 충돌 빈도 이 값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애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다 하면은 부딪히는 횟수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자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돌 분율은 이제 활성 에너지보다 큰 게 얼마나 있냐인데 얘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로 표시해서 보여주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반응 속도 파트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설명하면은 가장 잘 받아들일까 아니면 흥미를 가질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항상 애들이 관심 가질 나이니까 연애에 빗대서 좀 설명을 하거든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 합반이든 연애에 좀 빗대 설명을 하는데 뭐 입체 인자는 뭐 별로 잘 다루지 않고 충돌 빈도나 충돌 분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입체 인자도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충돌 빈도라는 건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당연히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나랑 맞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충돌 빈도라는 거. 충돌 빈도를 설명할 때는 너는 뭐 한 명 만나는 거랑 10명 만나는 거랑 어떤 게 더 연애 확률이 높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충돌 분율은 약간 외적인 거, 뭐 키나 몸무게나 뭐 근육량이라던가 뭐 재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비유를 합니다. 뭐 본인 뭐 사람마다 자기 이상형이나 아니면 커트라인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말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근데 내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가 낮은가 당연히 낮으면 안 만나고 높으면은 뭐 통과하면 만나겠죠. 그걸 전 활성 에너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체 인자는 뭐, 뭐 만남 횟수도 많고 결국은 뭐 내 기준도 넘었는데 이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를 약간 입체 인자에 비유를 하거든요. 뭐 사실 뭐 인생을 살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개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과에서 만날 수도 있고 수업 듣다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
뭐 싸웠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비유를 해요. 뭐 길 가다가 뭐 어깨빵을 쳤다거나 그런 좀 만남이 성사할 수 없는 경우 뭐 그런 경우나 또는 뭐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앞모습을 보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충돌하는 방향이랑 조금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다른 비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연애로 좀 설명을 하면 애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흥미도 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뭔가 좀 애들끼리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비유를 해가지고 이해를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활성 에너지인데 활성 에너지는 이거 왜 필요할까도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이면은 안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해집니다. 그럼 산에 불이 나면은 발열 반응에서 안정해지는데 산은 왜 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안 나고 이렇게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활성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실제로 산에 있는 나무들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한 생성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모든 반응은 이 활성 에너지라는 문턱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 이렇게 뭐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되고, 이 활성 에너지가 충분히 필요한 이유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이 상태라고, 활성화 착물을 보는 전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이 상태까지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이 상태랑 중간체랑 이렇게 애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중간체는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중간체 상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이 상태는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체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전이 상태는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간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기 촉매에 나오죠. 실제로 주변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중간체랑 전이 상태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잘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 속도, 이 온도 의존성인데, 아까 활성에너지 얘기했었죠. 바로 앞에서. 이 에너지를 넘는 게 얼마나 있냐.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이상형으로, 이상형은 너무 높고, 그 연애 대상으로 커트라인 잡은 것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나 퍼센트가 있냐라는 얘기로 가는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분자들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 분포 곡선을 보여주면서 이 면적, 이 커트라인보다 높은 게 얼마나 있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얘까지 고려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RNU식이 완성되는 거죠. 앞에 이제 입체인자랑 이것저것 더한 거에다가 이제 뒤에 확률 분포식 들어가가지고 이런 꼴이 되고 얘를 이런 이 꼴 자체로는 크게 쓸 수 없어가지고 우리 LN을 씌워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K1, T1, K2, T2 넣어서 연립방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은 뭐 EA 값도 구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NS 가지고 식 가지고 이 그래프 LNK랑 T분의 1에 대한 그래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뭐 EA 값이다라는 것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이랑 뭐 물리화학, 무기화학 하면서 많이 알아가지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론적인 건 빼고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 설명하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이제 학교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인데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수업한 거 내에서 애들이 좀 풀 수 있을 만한 거, 도전해보는 만한 거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고 이 수행평가가 사실 문제인데 수행평가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지필 시험도 쳤었고 이렇게 막 뭐 제출도 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수행평가가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수업에 참여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뭔가 하라고 이렇게 과정 중심 수행평가라고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하는 거 말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해라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실제 이론 수업에서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실험이라면은 매일매일 이제 보고서 받고 이러니까 가능한데 매일매일 수업 때 하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뭐
최근까지만 했던 거는 뭐 학습지 나눠주면은 그날 학습지 빈칸 다 채우면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학기 말에 그걸 다 거두면 도장 개수가 있잖아요. 나는 총 20번 찍어줬는데 15개가 있다, 17개가 있다. 그걸 촉도로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음, 뭐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뭔가 막으려고 하는지, 특히 고등학교는 이제 원래는 뭐 논술형 평가를 해라라고 나왔었고, 고등학교 지금 논구술형을 해라라고 한번 나옵니다. 그걸 말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말까지.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논구술 평가가 지금은 뭐 제일 복잡한 과정인데,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푸는 거.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이를 그냥 적게 되면 논술형인 거예요. 얘를 발표를 했다. 말을 했잖아요. 그럼 구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논구술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예시. 일단은 발표 전에 제출을 먼저 해요. 그래서 제출 기한 맞췄는가 이런 거 가지고 막 하고 이게 뭐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뭐 친구 걸 뺏기면 답밖에 없겠죠. 뭐 또 이것도 뺏길 수 있긴 한데 너무 똑같으면 티 나니까 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럼 논리성에 대해서 좀 깔 수도 있는 거고 뭐 완벽성 같은 경우는 뭐 10문제 중에 여기 다 했나 뭐 그런 거 보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뭐 쪽지 시험 형태로 해도 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반별로 문제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뭐 똑같은 걸 하자니 뒤에 바는 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진짜 뭐 시간 잘 맞춰서 자습 시간에는 다 모아서 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기숙학교가 아닌 이상 그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숙제로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과제를 이 A라는 학생이 했는지 뭐 학원쌤이 했는지 교수가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식으로 하는 수행평가는 냈으면은 퀄리티를 크게 비교하지 않고 비슷한 점수를 다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논리성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길게 적었다 한들 학생이 적었는지 뭐 엄마가 적은지 아빠가 적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형 수행 평가는 지금 추세는 내기만 하면은 점수를 다 줘라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논리성에 관한 건 사실 크게 건들 수가 없긴 한 거죠. 하지만 다 했냐 안 했냐 정도는 뭐 냈다 안 냈다 판단할 수 있고 마감일, 마감일, 요거도 뭐, 제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거는 뭐 차등을 줄 수 있는데, 논리성에서 주긴 좀 힘듭니다. 하지만, 형식상 뭐, 더 긴 넣어야 되니까 들어간 부분이고,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를 하는 거,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질문 받았을 때 대답을 잘 하는가.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제출보다는 이 발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면은 이렇게 변별이 좀 됩니다. 이렇게 뭐 변별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뭐 나는 변별은 안 주겠다. 그냥 좀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 학습지 체크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학습지 그냥 내는 건 너무 간단하고 사실 뺏기는 것도 금방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은 거창해요. 포트폴리오 내는 건데 화학 교과 내용 분석 프로젝트라고 해서 논술형 평가. 학습지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노트나 요새는 패드 많이 쓰더라고. 패드나 탭을 많이 쓰기 때문에 PDF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뭐 거창하게 엄청 많죠. 근데 결국은 그냥 뭐 늦게 냈는지 제대로 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다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차등을 저도 지금 몇 점 안 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모든 단어를 다 내라고 하면 사실 뭐 몇 장, 뭐 몇십 장, 근데 그게 학생이 막 100명, 200명 하면 평가 힘들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아까도 뭐 반응 속도 증명했다고 했는데 얘는 클라시우스 클라페이론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를 제가 수업에 다룹니다. 학습지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러면서 판서를 통해서 이걸 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을 뭐 단원별로 몇 개 지정을 해서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적은 친구들이면은 다른 것도 다 잘 적었거든요. 내가 중요 포인트를 준 거를 위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3단원은 이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3단원은 쭉 보다 이거 있으면 얘는 잘했다. 그런 식으로 단원별로 뭔가 이
평가 장치를 만들면은 이 전체적인 걸 다 꼼꼼히 안 보고도 좀 뭐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기부적이에요, 생기부. 사실 이런 걸로는 생기부적이 힘들거든요. 그 생기부 적으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단원과 관련된 지금 반응 속도잖아요. 반응 속도와 관련된 뭐 최신 연구 동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PPT 제작해서 발표를 하겠죠. 주로 이렇게 너무 시간이 발표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별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뭔가 조사해서 하는 걸 하게 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지를 생기부에 적을 수 있으니까 생활 기록부 적는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단순 제출형보다는 뭔가 발표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만약에 전기 화학 파트를 수업하는데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 리튬 전지 이런 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화학 파트 할 때 그 내라 했으면 어떤 애는 테슬라 조사해 보고 아니면 뭐 아이오닉을 한다거나 뭐 최근에 저기 수원이었나? 화성에 전지 공장 불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하면서 그런 걸 발표하게 되면은 그런 발표 내용을 생기부에 적을 수 있으니까 발표 자료 받아서 적어주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물론 이 과목을 두 명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발표 다른 걸 조사하는 거 했고 저는 이런 걸 조사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한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제가 가르쳤던 파트 중에서 모든 내용을 좀 다룰 만한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줬던 거고 이것도 사실 애들 뭐 노트 정리하기 싫어하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해라는 의미에서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에 가가지고 추구하는 교사 수업 방식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가 많진 않은데 나중에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내용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까라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재미있어 할까? 물론 저 증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 그 증명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화도 해오고 하면서 뭔가 깨달음 얻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단순 암기를 하면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영진고등학교에서 화투 수업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애들이 하원에서는 그냥 막 식을 막 받아들이기만 하거든요. 약간 단순 암기식으로. 하지만 화투 수업을 제가 하면서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 암기만 하다가 이걸 배우니까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면서 엄청 재밌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고 흥미를 느끼고 잘 이해할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수업이 정답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 교단에서 만난다면은 좋은 저는 여러분은 제 얼굴을 봤지만 저는 모르니까 먼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힘든 일 있을 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럼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교단에서 뵙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